창조, 믿음의 시작,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주제되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급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우셨어요. 한번 되돌아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 탄생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을 어, 저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웠고, 또 연대 측정하는 법도 배우셨었어요. 그 가운데에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DNA를 배우셨고요. 그리고 DNA가 어떻게 각 세포마다 복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지도 배우셨습니다. 그 DNA가 하는 일도 배우셨었지요. DNA가 RNA에게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주고, 그 RNA가 여러분 몸에 필요한 많은 단백질들을 만드시는 것까지도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손상된 것들을 복구하시는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셨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는 물까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시편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모든 물질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그 피조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반응으로 더 이상 간단한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간단한 물질로 나눌 수 없는 물질, 원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는 화학적 반응으로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나눌 수 없는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물질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단위입니다. 그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분은 드미트리 멘델레프라는 러시아의 화학자예요. 러시아의 화학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때가 1869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 정도까지 발견된 원소가 6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의 성질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하다가 깜빡 주무시게 됐는데 그때 꿈을 꾸십니다. 이번 주에 큐티 하실 때 꿈꾼자 만나셨었죠? 누가 꿈꾼자로 나오죠? 야곱이죠. 야곱처럼 이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뭐를 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발견된 62개의 원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일어나서 적고 잘 정리를 한 다음에 1869년에 이 표를 만들어서 처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표가 바로 이 표예요. 이렇게 잘 깨끗하게 이거 이제 좀 타입을 한 거고요. 막 핸드라이팅을 했겠죠. 그때 처음 제안된 62개의 원소들로 구성된 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꿈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분이 성경을 믿으셨던 분이세요. 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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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씨 보이세요? 혹시 이게 그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러시아어여서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 단어랑 그 스펠링이 좀 틀리긴 하지만 이 그룹들이에요. 그룹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원자량, 즉 원자의 무게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 세로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어 비슷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누구랑? 요 앞에 있는 애랑. 그럼 여기다 갖다 밑에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H 보이시죠? H. H가 뭐였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면 H는 수소입니다. 그 수소 밑에 Li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이라는 원소가 성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쓰고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나트륨 있습니다. 나트륨 소금 만드는 그리고 여기 칼륨도 있고요. 그래서 62개의 원소를 여기다가 나열을 이 표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 빈칸이 있죠. 이 빈칸이 왜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순서대로, 이 질서대로 넣으면 얘와 성질이 비슷하면서 원자량이 큰 애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직하게 빈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놓고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원소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그대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었을까요? 예, 발견이 돼요. 정말 그 자리에 그 무게만큼 그 성질을 가진 애들이 발견이 돼서 이 표들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 이 테이블을 고안한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오르는데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플로우르 여기 보이시죠? 이 플로우르 불소거든요. 불소. 이 불소를 분리한 프랑스의 화학자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딱 후보로 올랐는데 한 표 차이로 져요. 그래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표 차이로 화학상을 노벨 화학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찌됐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 원소들이 발견이 되고 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빈칸들이 채워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심볼이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원소들마다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그 정보들이 인포메이션들이 화학적 성질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우시고 배우셨던 주기율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한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되어 있는데 이 글자들의 어원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나 독일어 아니면 이 원소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총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 지금 블루 라인 보이시죠? 요 밑에 요 블루에는 자리가 없어서 밑에 쓴 거지 사실은 얘는 요 칸에 들어가요. 요 칸에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린 얘는 요 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원자 번호 즉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아요. 1번 수소 가장 작은 원소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애가 얘예요. 여기. 자, 여기 수소 이름이 영어로 하이드로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드로, 물이라는 뜻이고요. 뭐뭐 진 하면 그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수소가 처음에 연소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 그 뭔가를 불을 태우시면 그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요. 산소랑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물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물은 뭐예요? H2O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이드로진이라고 붙인 겁니다. 자, 여기 지금 1번, 2번, 그 다음에 3, 4, 5, 6번. 6번 C로 되어 있는 얘는 카본이에요. 카본. 라틴어로 숫이라는 뜻입니다. 칼보숫. 여러분들 뭐 태우시면 재가 남잖아요. 그런 것들.
탄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필의 심, 그것도 탄소예요. 또 하나 탄소가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순수하게 탄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그리고 연필심도 탄소, 똑같거든요. 근데 왜 틀릴까요? 그 탄소들이 배열하고 있는 구조가 틀려요. 연필은 굉장히 싸죠?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틀려서 굉장히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서 광고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다이아 반지 주시면 다이아 그 링 주시면서 그렇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변해요. 뭐로? 연필심으로.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지난번에 라이프타임, 그 해프 라이프타임 배우셨잖아요. 해프 라이프 반감기를 계산을 해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몇 빌리언 이어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는 변해요.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 대표할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재미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탄소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118번. 지금까지 118개 원소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이름이 오가네손이라는 굉장히 큰 원자입니다. 118번. 이거는 사실은 자연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오가네손이 러시아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핵연구소에서 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그때 만들어진 원소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118개의 원소가 있고요. 과학자들은 119번째 원소를 찾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더 발견하셨을지 아니면 우리가 다 발견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직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멘델레예프가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주기율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그리고 중요한 업적이에요. 화학이 마침내 과학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1869년에 멘델스가 처음 그 표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2019년에 주기율표의 해라고 유엔에서 정하여서 이분의 업적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의 그 주기율표의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2019년에 주기율표의 해라는 주기율표를 해로 지정이 됐었어요. 어찌됐건 이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사실은 조금 더 아셔야 돼요. 그 원소들, 산소, 수소, 질소 이런 원소들 말고요. 그 산소, 예를 들어서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말로 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원자예요. 원자. 그러니까 카운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원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원자의 그냥 대략적인 구조예요.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죠? 가운데 보시면 얘는 원자의 핵이에요. 세포도 핵이 있지요. 원자도 가운데에 핵이 있습니다. 뉴클리어스라고 하고요. 원자 핵이에요. 그런데 이 핵 안에는 두 개의 입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여기 블루 되어 있죠. 근데 플러스 사인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전하를 떼어요. 어떤 전하? 양전하. 그리고 옆에 사이즈도 비슷하죠. 무게도 사실 비슷해요. 다른 입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기억하셔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을 도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바로 일렉트론 전자예요. 전자. 자, 여기 지금 전자 빨간 애들 보이시나요?
이 전자가 지금 돌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전하가 음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핵의 전하는 뭘까요? 핵. 핵은 아까 두 입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자, 그러면 토를 어떤 전하를 띨까요? 핵은 플러스, 그쵸? 플러스, 얘는 중성이니까. 플러스 양전하를 띄어요. 바깥에 있는 얘는요? 음전하를 띨니다. 음전하. 자, 얘에 대한 조금 더 정보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세 개의 구성 입자 중에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요 양성자 요거 하나의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 중성자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저기 보시면 1.67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마이너스 24승이면요.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1승 하면 이제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숫자예요. 소수점 뒤에 공이 몇 개가 있어요? 24개.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램으로.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은 끝자리가 조금 틀리긴 한데, 근데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작은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레이시오, 질량 비를 씁니다. 얘와 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대1. 자,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놓자.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도 1로 놔요. 그러면 도대체 얘에 비해서 전자는 얼만큼 가벼우냐? 1837배 작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무게는 사실 무시가 될 정도로 작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전하량은 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만 틀리죠? 전하량.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유닛은 쿨롱이라는 유닛을 씁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율로 써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양성자는 플러스 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원을 주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로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요거를 보실게요. 질량 그리고 전하. 근데 중요한 거는 전하예요. 오늘 전하. 자, 이 비율이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작은 거냐. 이 무게는 이렇게 보셨죠. 이제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사이즈. 자, 이게 지금 원자의 모양인데요. 원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핵이 있고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전자가 어디 있어요? 전자가 바깥에 돌고 있죠? 전자가 바깥에 돌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잡아당기죠? 서로 붙어요. 자석 갖다가 붙이시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양전하와 핵과 전자는 붙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양전 핵과 전자가 전하가 틀리기 때문에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리입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그 이제 운동장 큰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사이즈가 이제 원자의 대략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뭐 풋볼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핵의 사이즈는 얼만큼이냐면 이게 뭘까요? 몰골이 보이세요? 블루베리 굉장히 작죠? 이만큼도 아니에요. 블루베리 하나가 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베리 하나가 요 경기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블루베리가 뭐예요? 원자의 핵. 그러면 전자는 어디를 돈다고요? 전자는 이 경기장을 돌고 있는 개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 이 경기장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끝도 없어요. 즉 진공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원자로 뭐가 되어 있죠? 원자가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들고 원자가 DNA를 만들고 원자가 프로틴을 만들고 원자가 여러분의 셀과 티슈와 organ들 여러분 자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다 없애신다면 우리는 정말 티끌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팝된 것처럼 사실 우리 몸 안은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고 여기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가 사이즈예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가 사이즈가 얼마큼 작은지, 아까 뭐 되게 작은 것 같긴 하던데, 제가 이제 그거를 비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케미스트들이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이게 뭐냐면, 이 원자들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원몰이라고 읽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샤핑하시는 몰 아니고요. 샤핑하시는 몰이 아니라 읽으실 때 이거를 원몰, 투몰 뭐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 오늘 계속 탄소 나오네요. 탄소 12g. 탄소 12g 안에 도대체 탄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모든 원자의 무게를 결정할 때 사실은 기준이 되는 게 탄소거든요. 근데 그 탄소 12g 안에 도대체 얘가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탄소가 몇 개 들어있다고요? 탄소 12g 안에 이마만큼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10의 23승, 10의 23승, 10의 23승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숫자죠, 이거는? 공이 23개가 있다고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쫙 23개의 공을 놓고 이 앞에 숫자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 하시면요. 억조경 넘어요. 그만큼의 탄소 원자가 얼만큼의 탄소 12g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원자들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물질들 원몰을 모으면 이해되시죠? 원몰이라는 단위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그 페어는 몇 개예요? 페어. 페어는 2개. 자, 계란 한 원 더즌 사와. 그럼 몇 개 사오라는 거예요? 더즌. 12개. 원몰을 우리가 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케미스트리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만큼의 숫자가 원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풍선이 있는데요. 이 풍선 안을 힐륨, 가스를 채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만큼 채웠냐면 힐륨 4g으로 채운 거거든요. 요 안에 힐륨 4g으로 채우면 이 안에 힐륨 4g 안에 이만큼의 힐륨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만큼, 물 분자 요만큼이 얼만큼을 채우냐? 18ml를 채워요. 물 18ml이 그 안에 물이 몇 개가 있다고요? 이만큼 있다고요, 물 분자가.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요만큼의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여기 알루미늄 포일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이 약 27g 정도 돼요. 요 27g 안에 알루미늄 원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퍼 요만큼이 64g이거든요. 요만큼 안에 원몰, 구리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은 58g. 요게 소금 58g인데요. 여기에 소금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 분자가. 자, 마지막 설탕은 조금 커요. 설탕은 342g. 342g 안에 설탕 분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볍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들로 이 물질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예요.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핵이 있죠. 핵. 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전자가 도는데요. 전자는 전하가 뭐예요? 음전하죠. 음전하. 마이너스 차이지를 띱니다. 그런데 음전하끼리는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자가 도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돌아요. 그래서 전자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도는 것처럼 특별히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요. 그거를 원자의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껍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핵이 있으면 여기 요 파란색, 요 동그란 원 보이시죠? 파란색. 전자의 위치는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블러리하게 보이는데 얘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근데 보신 것처럼 사이즈가 제일 작잖아요. 안쪽에 있으니까 요 안에는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바깥에 있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조금 더 크죠?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전자가 맥시멈 8개예요. 8개의 전자가 맥시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조금 더 크지요. 그래서 18개.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지금 얘는 32개. 제가 다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원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전자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전자들이 돕니다. 지금 이거는 2D인데, 제가 조금 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이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원자의 핵이거든요. 핵.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궤도처럼 보이시죠?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의 궤도처럼. 자, 이렇게 궤도들이 지금 있지요? 어, 얘네들이 지금 돕니다. 얘네들이 지금 돌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 전자 이렇게 자기가 도는 궤도가 있지요? 일정하게.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자들끼리 서로 어떠니까? 서로 부딪히거든요. 서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궤도는 아니고요. 속도도 이렇지는 않아요. 더 빨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자 원자 핵 안에 바깥으로 이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으신가요? 이걸 왜 배우셔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 이야기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핵 주변에 전자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는요.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작은 애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애가 수소. 그럼 수소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하나가 있습니다. 수소의 양성자 하나고요. 수소는 유일한 원소예요.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애가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핵에 양성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가 어디를 돈다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돌겠죠? 첫 번째 쉘을 도는 겁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 자, 그러면 넥스트 하나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성자가 이번엔 몇 개? 2개. 양성자 2개. 그리고 전자는 몇 개예요? 2개.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도 늘어갑니다. 그러면 걔가 누굴까요? 수소 다음에 큰 애. 걔가 힐륨이에요. 헬륨이에요, 헬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계속 이렇게 늘어가겠죠? 자, 늘어가다가, 자, 얘 보세요. 자, 얘는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고요. 전자가 6개예요. 왜 이렇게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을까요? 그래야 중성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전하의 양이 똑같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만 틀리지. 얘 숫자가 똑같아야 얘는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6. 뭐예요? 지로죠? 중성이에요. 안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 전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6개예요. 첫 번째 쉘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2개. 자, 하나,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4개가 남죠? 이 4개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다음 방에다가 넣어야죠. 호텔이 부킹이 다 되어 있으면 빈방을 찾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껍질로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얘가 누굴까요? 얘가 탄소예요, 탄소. 자,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7개예요. 자, 전자가 7개. 그러면 2개 안에다가 먼저 넣고. 왜냐하면 이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안쪽부터 채워져요. 거기에 가장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공간을 채우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7개를 채우면 안에 2개 채우고 그럼 바깥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나요? 5개가 들어가죠? 그죠? 자, 얘가 질소예요.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하나 더. 자, 그러면 하나 더 늘리면 이제 양성자 8개. 자, 전자가 8개. 첫 번째 2개 넣으면 바깥 껍질에 몇 개 남아요? 두 번째 껍질에 6개. 얘가 누구냐면 얘가 산소예요. 산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수소는 사실은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고요. 그다음에 탄소는 보셨죠? 탄소는 유기물. 우리 처음에 하실 때 무기물, 유기물,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유기물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질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질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요? 걔가
산소예요. 왜 그럴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산소가 가장 많을까요? 그렇죠. 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물 때문에 산소가 또 많습니다. 네, 산소가 쓰이는 데가 많아요. 하여튼 산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자들을 배치하는 걸 보셨는데 사실 화학자들이 관심 있는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운트 하시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자, 수소는 몇 개인가요? 수소는 하나. 그죠? 수소의 최외곽 전자수는 하나입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탄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예요? 잘하시네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최외곽 전자수가 네 개죠. 자, 질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다섯 개. 그리고 산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여섯 개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이 주기율표의 세로 번호예요. 세로의 번호. 자, 보세요. 아까 최외곽 전자수 수소가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얘는 몇 번이에요? 여기가 이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번호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여기 수소는 가장 최외곽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가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요? 두 개죠? 걔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He, 얘가 뭐냐면 헬륨이에요. 헬륨.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가 요 번호랑 똑같다고요. 2번.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런데 그 두 개의 전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거기에 맥스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전자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얘는 너무 안정해요. 너무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전자가 세 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안에는 꽉 차 있으니까 이제 그 바깥에 그 껍질을 써야 되겠죠? 자, 3번 옵니다. 3번. 여기 전자 껍질 두 번째. 감이 잡히세요? 옛날에 배우셨어요. 주기율 배우기 이거. 이 가로는 뭐다? 전자 껍질 수다. 세로는 뭐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껍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전자가 하나 있으면 걔가 리튬이에요. 리튬. 자, 그 옆에 보이시죠? 2번 베릴륨. 자,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는 전자 3개 있는 애 보론, 분소. 그 다음에 옆에 4개 배우셨죠? 아까 탄소.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수 5개. 이 세로 번호 5번.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번호. 질소, 그리고 산소 6번, 그리고 7번. 플로린, 불소거든요. 불소? 아시죠? 그 애들 충치 예방하라고 넣어주는 불소. 그러면 자, 퀴즈. 불소의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7개. 번호랑 똑같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몇 개를 채울 수 있다고요? 맥스? 8개. 근데 얘는 8개 전자로 바깥을 가장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꽉 채울 수 있겠네요. 걔가 누구예요? Ne. Ne. 한번 게스해 보세요. 이름이 뭘까? Ne. 네온. 맞아요. 네온. 니안이라고 부르는 가스입니다. 그럼 얘도 어떨까요? 얘도 굉장히 안정해서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껍질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애들이 커지고 전자수, 양성자수가 많아지면서 계속 바깥 껍질을 이제 채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화학 반응 뭐 유기화학 이런 거 하시면서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힌트를 사실은 드렸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을 왜 할까요?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얘네들은 왜 그냥 가만히 못 있고 왜 서로 반응을 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까요? 껍질을 채워야 안정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방 다 찼을 때. 그죠? 모든 방이 다 부킹이 됐을 때 가장 좋으시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채울 수 있는 껍질을 꽉 채우면 그게 해피예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하는지
얘를 보여드릴게요. 뭘 가져갈 거냐면, 자, NA가 뭘까요? NA. 나트륨이죠, 나트륨. 네, 나트륨. 그리고 여기 Cl, 염소입니다. 염소. 자, 여기서 이제 번호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 이 번호가 뭐예요? 나트륨은 첫 번째 그룹에 있네요. 무슨 뜻이죠? 얘가 첫 번째 그룹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예요. 그 가장 바깥 껍질 수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거. 그쵸? 자, 클로린은요? 똑같이 세 번째에 전자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트륨은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자, 클로린은 전자가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여기 한 자리가 남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만족스러운 상황까지 가려면 그 상태까지 가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일단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지금 바깥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때야 만족스러울까요? 7개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7개를 채워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그냥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이 호텔 비즈니스 하시는데 방이 다 비고 하나가 부킹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호텔 방을 다 부킹하시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한 방 캔슬하고 휴가 가시는 게 해피하시죠? 좀 돈을 들 벌지만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 바깥에 있는 애를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요? 요 안은 꽉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얘는 어때요? 얘는 클로린은 하나만 있으면 채울 수 있죠. 하나만.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서로 딜이 생깁니다. 딜을 하는데 무슨 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를 주면 나트륨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트륨은 해피해요. 왜요? 최외곽 보세요. 전자 껍질 수가 달라졌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로 꽉 차 있는 안정한 상태가 됐어요. 염소는요? 염소 보세요. 저 받아서 최외곽 전자수가 8개로 꽉 차게 됐죠? 그래서 얘네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NaCl,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 혼자 있는 것, 염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걔네 둘이 서로 결합을 해서 전자를 나트륨에서 염소한테 주면서 이 물질을 만드는 게 얘네들은 더 안정한 화합물을 만드는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소금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가져올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수소 가져올 거예요. 수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산소를 픽하겠습니다. 산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외곽 전자수가 지금 6개예요. 6개. 자, 그림 보여드립니다. 얘 산소인데요. 산소 지금 최외곽의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리가 몇 개? 2개가 남아요. 2개가 이렇게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수소 보실까요? 수소. 수소는 지금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빈자리 몇 개예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찰 수 있어요. 하나가 채워졌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빈자리가 하나가 남죠. 오늘 카운트 잘하시네요. 자, 여기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소도 전자가 하나 있는데 빈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만족시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한 화합물이 될까? 어떻게 할까요? 자, 수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수소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어떤가? 전자, 그죠? 전자 하나를 어떤가? 아니면 전자 하나를 주든가? 뭐가 좋으세요? 줘요? 아, 역시 크리스찬이시라 다 주시네요. 전자를 하나 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전자가 이제 하나도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프로톤 하나만 남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받습니다. 하나. 여기를 채우고 싶어요. 수소는. 자, 산소 볼까요? 산소는요. 2개를 채우고 싶겠죠? 아니면 6개를 잃어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2개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수소가 자기 거 하나 주고 네 거 하나 줘.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하자, 쉐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수소도 이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씩 컨트리뷰 서로 각자 주고 공유하자. 자, 그러면 보세요. 수소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공유하고 있지만. 그쵸? 이거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공유하는 거죠.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만족하나요? 아, 만족하죠. 찾잖아요, 두 개. 산소는 어떨까요? 산소. 아까 6개 있었으니, 아이고, 답을 보여드렸네. 산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몇 개예요? 이제 다 합하면. 빨간 것까지 카운트를 하시면. 8개가 완전히 됐죠? 이게 뭐예요? H2O, 물이에요.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점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어떤 때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법칙으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기율표를 봐보세요. 원자들, 이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원자들 사이에 어떤 질서와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작은 원소들 안에도 엄청난 질서가 있고, 정교한 질서가 있고, 정교한 법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굉장히 작은데도 그 안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붙지 않아요. 그 붙으면 그냥 피조물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가장 기본, 근본 구성 물질인 원자와 원소 안에도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랑 보이시기 조금 틀리신가요?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원자들을 보시면 이 안에 질서가 보이세요? 아니면 무질서가 보이세요? 질서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 분이 오셔서 하셨던 첫째 기적이 뭔지 기억하실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일단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이신 첫 번째 기적.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갈릴리 그 가나의 혼례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으셔서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그랬는데 나중에 맛을 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그런 첫 번째 기적이죠.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물은 아시죠? 이제 물은 아시죠? 보시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무슨 결합? 공유결합. 왜 공유예요? 왜 공유결합? 전자 아까 공유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물이에요. 근데 포도주의 주성분은 아시다시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에탄올. 이게 에탄올의 구조예요. 에탄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물이 에탄올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에탄올이 만들어지나요? 물이 에탄올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이 결합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쵸? 결합이 끊어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수소, 산소, 탄소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수가 다 틀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원자가 뭐예요? CC 이거 카본 탄소예요. 탄소. 지금 탄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배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가 재배열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그 탄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결합을 해야 되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결합을 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자의 배열을 다시 하여 원자 안의 구성, 원자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그가 누구이기에 새로운 물질을 만드십니까? 그가 누구세요? 그냥 그래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졌대. 탄소가 만들어졌대. 창조인가 봐. 그걸 넘으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만드셨죠? 여러분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죠? 그 창조주가 하신 일을 그분이 누군데 이거를 깨요, 이 질서를. 이 질서를 깨고 새로운 걸 만드시냐고요. 어, 이뿐만인가요? 이뿐만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기적들, 뭐, 지난주에 이제 물 보여드렸으니까, 물을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물을 잠잠케도 하셨잖아요. 누가 만드신 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이에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물을 잠잠케 하냐고요. 그리고 병들을 치유하시죠. 자, 여러분들 DNA 배우실 때 DNA가 손상될 수 있다, 없다? 손상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리페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배우셨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부패하고 죽는 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돌이키시잖아요. 어떻게? 치유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간섭하시냐고요.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신약 읽으실 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베푸시죠? 이런 기적들을 뭘로? 말씀으로. 자, 다시 아까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물 가져다가 부어서 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거 보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신 그분이 하신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의 질서를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간섭하시냐고요. 그분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에요? 아니요.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언제? 태초에 뭐 할 때?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으면 못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눈에 보이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죠. 그냥 믿음으로 그래 믿어 버텨봐 예수래 그냥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조금 부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구조와 원소와 주기율표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이해를 하셔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질서를 어떻게 깨셨는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가져야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법칙으로 감히 조금이나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칙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얼굴이죠? 많이 보셨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 E는 MC 스퀘어, 영어로는 스퀘어라고 읽어요. E는 MC 스퀘어. 옛날에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에 MC 스퀘어 해가지고 뭐 머리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그 방정식이에요. MC 스퀘어. 근데 영어로 저 제곱을 스퀘어라고 읽기 때문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에요. 질량. 무게라고요. 어떤 물질의 무게.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광속입니다. 광속. 여러분 광속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초에 3억 미터를 가요. 빛이. 1초에 3억 미터.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공기나 물이나 이건 좀 틀려요. 뭔가 매질이 있으면 좀 늦게 가겠죠. 진공 상태를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속도면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빛이 엄청 빠르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네. 들어보셨죠? 그게 광속이에요. 그 속도만큼을 제곱을 해서 질량과 곱하면 그것이 이 질량이 가진 물질의 에너지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이퀄 사인 보이시죠? 이게 등가 원리거든요. 등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동등한 물리량이다. 즉, 에너지를 가진 것이 이 에너지가 뭐로 변환이 될 수 있다고요? 질량으로. 질량이 뭔데요? 어떤 물질을 가진 무게잖아요. 즉,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에너지예요? 우리가 제가 말하면 저 힘들어요, 지금. 에너지 계속 내고 있거든요. 소리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가 에너지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 소리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있어요. 물? 있어. 그러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돼.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 상황이 이 피조물을 지으신 그때만 멈출까요? 그때만 그게 그냥 끝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때 그 일로 그냥 끝나나요? 창조 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대요. 이 빛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뭔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일어납니다. 뭐가? 회복이. 뭐가? 병고침이. 뭐가? 여러분 안에서 공허했던 여러분의 혼돈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질서가 잡혀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공허한 그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뭐로? 이 방정식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하인드 굉장히 복잡한 물리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이 방정식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참 방정식입니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칙에 대한 실질성 이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창조하실 때에 쓰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이나마 확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자, 반대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거기다가 광속을 곱하면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그 질량을 가진 물질이 어떤 에너지를 낸다는 이야기죠? 물질이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235번. 여기 나와 있는 게 무게예요. 자, 우라늄 235번.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애인데 큰 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주기율표에 보시면 그 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우라늄 들어보셨죠? 뭐 할 때 들어보셨죠? 핵폭탄 만드는 거, 뭐, 우라늄 들어갔는데, 플루토늄 들어갔는데, 걱정하고 계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우라늄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내요. 보세요. 자, 우라늄에, 제가 지금 아까 그, 질량을 가진 물질이 에너지를 내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질량을 가진 우라늄에 옆에 중성자, 아까 보셨죠? 중성자 작은 거 하나. 걔가 하나 여기를 와서 탁 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라늄 자체가 보기에도 뚱뚱하죠.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뭔가를 딱 쳐주면 분해가 돼요. 자, 분해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얘가 딱 나눠지면서 이렇게 쪼개지죠. 근데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질량을 가진 애가 뭐가 될 수 있다? 질량을 가진 애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얼마만큼? 엄청나게 많이. 왜냐면 광속의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우라늄을 써서 핵폭탄을 만들죠. 자, 이 과정 가운데에 뉴트론이 이 중성자가 나가면서 질량의 결손이 생겨요. 질량이 조금 줄어요. 그럼 그 질량을 가진 애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라늄이고요. 이게 작은 중성자 지금 하나입니다. 자, 이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요. 갖다 이제 부딪히게 하면 쪼개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어요? 빨간 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오죠. 자, 보세요. 얘가 에너지를 내면서 중성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성자들이 또 누구? 옆에 있는 우라늄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 1g. 우라늄 몇 개 있을까요? 우라늄 몇 개 있을까요? 몇 몰인지 모르는데 그 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를 치면 얘가 중성자를 내고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우라늄 치겠죠? 1g 우라늄 안에 우라늄이 몇 개가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좀 복잡하지만 걔네들이 서로가 서로를 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 자, 1g 우라늄이 에너지를 얼마큼 내냐면 20 빌리언 킬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게 1500 개솔린이에요. 가솔린으로 계산을 하면 갤론. 가솔린으로 계산을 하면 1500 갤론. 그러면 여러분 가정집 3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우라늄 1g이 낼 수 있습니다. 자, 플루토늄 들어보셨죠? 플루토늄 5kg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핵무기를 제조를 할 수 있는데 몇 g으로? 플루토늄 5kg.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1961년에 수소폭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소폭탄도 비슷해요. 이게 지금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 분열, 핵융합. 근데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되었느냐. 히로시마 폭탄의 약 3,800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폭탄이에요. 뭐로 일어난다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핵분열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물질이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만들어진 그것들이 뭐로 다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요. 성경이 훨씬 전에 이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를 암시를 합니다.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한국말로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제가 목사님께 원어로 찾아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원어로 찾아봐 주신 그 단어가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아까 이거는 3장 10절 말씀이고요. 2절 넥스트로 가시면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똑같은 말씀. 도대체 물질이 불에 녹는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기에 성경에 연이어서 2번 나온다고요. 보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기에 물질이 뭐라고요?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가 뭐예요? 원소예요, 원소. 원소.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오늘 배우셨죠? 뭐라고요? 원소. 그 원소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녹아준다고요. 여러분 불 타시면 불 보시면 그거 만드실 수 없죠. 왜요? 다 열 에너지예요. 또 보실 수 있죠? 굉장히 밝잖아요. 빛 에너지예요, 다. 모든 물질들이 탈 때 에너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마지막 원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녹아진다고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질량의 에너지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을 내실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나는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을 끝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고 계세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는 멸망치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내 형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마음이 뭐예요? 돌아오기를. 그렇게 불에 타 없어지는 세상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을 하도 안 들어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셨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의 간섭관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만든 일이에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있으시다는 거 믿으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히브리어 알렙도 창조주 알렙 하나님. 가장 끝에 단어가 뭐예요? 타브, 뭐죠? 십자가. 주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 회개해. 천국이 곧 올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애들 야단치듯이, 어?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야단만 친 게 아니라 엄마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 야단치고, 아이들 회초리하고 싸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싸매주시죠? 예수님이 싸매주셨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리고 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타부는 십자가의 의미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약. 이번 주에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번째 그 시간 동안에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끝날지. 제가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끌고 왔는데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고 제가 다시 과학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6주 동안 말씀하신 그 결과의 끝은 돌아오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과학 많이 배우셨습니다. 과학이 뭘 말하나요? 과학이.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나요? 과학이 창조주를 부정합니까? 과학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주님을 믿으셔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6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모든 이론들이 파헤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짐들이 파헤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복종시켜라! 라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으로 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의 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